오늘 분석해볼 자료는 보험이랑 자산시장 최신 동향을 다룬 기사 모음인데요. 언뜻 보면 부동산, 연금, 실손보험, 펫보험까지 솔직히 이게 서로 무슨 상관인가 싶어요. 근데 이 조각들을 딱 맞춰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금융 환경에 놓여 있는지 또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그림이 꽤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바로 이 기사들 속에서 당신의 자산 관리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핵심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맞아요. 단순히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하고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 흐름이 보이거든요. 자산이 움직이고 있다, 보험 상품이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보들을 그 흐름 속에서 한번 재구성해 볼 겁니다. 특히 기사에 나오는 숫자나 제도가 실제 당신의 지갑, 그리고 노후에 어떤 의미인지 그 속뜻을 깊이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흐름, 자산의 이동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기사에서 다주택자들한테 무조건 팔지 말고 변액연금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라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세금 좀 아끼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유동성하고 장기 비과세예요.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현금으로 바꾸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반면에 금융자산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유연함이 있죠. 게다가 10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을 안 뗀다는 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어마어마해져요. 특히 자료에 언급된 최저보증 변액연금이라는 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최저보증 변액연금이라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좀 복잡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기본적으로는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상품인데 여기에 안전장치가 하나 걸려 있는 거죠. 안전장치요? 네. 혹시 시장이 나빠져서 손실이 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최소한의 연금액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증해 줄게요. 라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연 8% 단리를 보증해주는 상품도 있으니까요. 공격적으로 수익도 추구하면서 동시에 최악의 경우에도 내 노후는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런 거군요. 바로 그 유동성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재건축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른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아니, 집값은 수십억인데 당장 이사 갈 돈 몇 억이 없어서 쩔쩔 매는 상황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자산이 부동산에만 쏠려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험이죠.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둔 셈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방법으로 자료에서는 유니버셜 보험의 중도 인출 기능이나 보험계약 대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걸 비상금 통장처럼 활용하라는 거죠. 미리 이런 장치를 마련해 뒀다면 고금리 대출 알아보면서 애태울 필요 없이 훨씬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쿠팡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해서 규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결국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맥락이 같아 보여요. 정확해요. 그래서 CEO들을 위한 경영인 정기보험 같은 상품이 있는 거죠. 회사의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한 유동성 확보 장치거든요. 개인의 자산 관리든 기업의 리스크 관리든 결국 핵심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한 현금 확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현금 확보가 핵심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보험 상품 시장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극과 극이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거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다른 한쪽은 비상사태예요. 먼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운전자 보험부터 볼까요? 삼성화재 다이렉트 상품 하나가 10개월 만에 가입자가 10만 명이나 늘어서 60만 명을 넘었대요. 엄청난 속도 아닌가요? 그렇죠. 이 성장세의 배경에는 민식이법처럼 강화된 법규가 있어요. 운전자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예전에는 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로 여겼던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선택사항 같은 거였죠. 네, 이제는 없으면 큰일 나는 필수 방패가 된 거죠.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 바로 옆에 있는 자동차 보험 시장은 분위기가 정반대예요.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데도 말이죠. 지난 폭설 때 하루 만에 4대 손보사 긴급 출동 건수가 7만 2천 건이 넘었다고 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나 늘어난 수치래요. 정말 아찔한 숫자죠. 이미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웠는데 연말에 이런 대형 악재까지 터진 거니까요. 근데 이게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결국 소비자에게? 그렇죠. 손해가 커지면 보험사는 결국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기사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년에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 고지서를 받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쪽은 급성장, 다른 쪽은 위기. 그런데 아예 출발선에서 멈춰버린 시장도 있더라고요. 바로 펫보험이에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정말 많아졌는데 신규 보험사 설립은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현재 제대로 된 곳은 삼성화재가 투자한 마이브라운이 유일하다고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걸까요? 자료를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세 가지나 있어요. 첫째, 가입률이 1.7%로 너무 낮아요. 아직 시장 자체가 열리지 않은 거죠. 둘째,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동물병원 진료비에 표준이 없어요. 아, 병원마다 다 다르죠. 네,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요. 마치 햄버거 가격이 5,000원일 수도 50만 원일 수도 있는데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햄버거 보험을 팔아야 하는 것과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얼마를 받아서 얼마가 나갈지 계산 자체가 안 되니까 사업 모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입 장벽도 너무 높아요. IFRS 17이라는 세회계 기준 때문에 법적으로 필요한 자본금의 10배가 넘는 돈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대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작은 펜테크 기업들은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펫보험 시장이 커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자, 그럼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곧 5세대 실손이 나온다는데 비싼 1, 2세대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분들은 갈아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기사 제목부터 갈아타기 딜레마인 걸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딜레마의 핵심은 결국 보험료와 보장 범위의 맞교환이죠. 싸지는 대신 보장이 줄어드는. 네, 5세대 실손은 저렴한 대신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보장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15년 재가입 주기라는 규정이에요. 만약 당신이 2013년 4월 이후에 2세대 실손에 가입했다면 어차피 2028년쯤에는 그 시점에 판매되는 가장 최신 상품으로 강제로 갈아타야 해요. 잠시만요. 강제로요? 제 선택이 아니고요? 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요. 어차피 몇 년 뒤에는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갈아타느냐 마느냐가 선택이 아니라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몇 년 뒤에 나올 상품이 지금 나온다는 5세대보다 보장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갈아타는 게 덜 나쁜 선택을 미리 확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병원 이용 패턴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간 큰 병원 갈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서 보험료를 아끼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섣불리 해지하면 큰일 난다는 경고도 있더라고요. 예전 실손보험은 암보험이나 다른 중요한 보장들이란 한 덩어리로 묶인 통합형 상품이 많았다는 점이죠. 맞아요. 실손보험 하나 바꾸려다가 지금은 절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좋은 조건의 암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 특약까지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이죠. 그래서 전환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내 보험증권을 꺼내서 어떤 특약들이 묶여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산의 이동, 복잡한 상품들, 그리고 어려운 선택의 문제까지 다뤄봤는데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질문이 생겨요. 그럼 도대체 누구랑 상의해야 하지? 라는 거죠. 마침 마지막 기사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보험 설계사는 여성이라는 공식이 깨진 지 오래라는 기사예요.
이건 보험 산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변화예요. 자료를 보면 1980년대만 해도 설계사의 93%가 여성이었고 주로 아는 사람을 통해 가입하는 인맥 영업이 중심이었죠. 하지만 90년대 외국계 보험사가 들어오고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재무 설계나 세무 컨설팅 같은 전문 지식을 갖춘 대졸 남성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보험을 단순히 사고 대비용 상품으로 파는 걸 넘어서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놓고 재무 계획을 짜지는 컨설팅의 시대로 접어든 거죠. 아,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뭐 변액연금이니 유니버셜이니 하는 복잡한 상품들, 그리고 실손보험 전환 같은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이 결국 설계사의 전문화를 이끌어낸 동력이 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사의 결론도 명확해요. 이제 성별이나 학연, 지연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얼마나 깊이 있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가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기준이 됐다는 거죠. 이건 당신이 앞으로 보험 상담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선물 챙겨준다고 내 중요한 자산 설계를 맡길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예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죠. 부동산에 묶여있던 자산이 유동성을 찾아서 금융상품으로 이동하는 큰 흐름을 봤고요. 그 안에서 운전자 보험처럼 새로운 리스크에 발맞춰 급성장하는 시장이 있는 반면 자동차 보험이나 펫보험처럼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실손보험 전환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요. 이 모든 변화를 꿰뚫는 핵심은 충돌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통합형 상품들은 넓은 보장을 제공했지만 오늘 본 것처럼 해지조차 어려운 덫이 되기도 하죠. 맞아요. 반면 운전자 보험 같은 새로운 단독형 상품들은 유연하지만 결국 당신 스스로가 자기 위험을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내 낡은 포트폴리오를 잘 해체해줄 전문가인지 아니면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줄 전문가인지까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 거대하고 복잡한 우산 같은 보험은 딜레마를 낳고 목적이 명확한 작은 조각 같은 보험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보험은 모든 걸 담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보장만 골라 담는 여러 개의 작은 조각보험 포트폴리오 형태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의 위험을 어떻게 조각 내어 관리하시겠습니까?